자, 오늘 들려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주 영화를 찍으러 우주로 간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 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젠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사로 찍은 우주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주 비행복을 입은 러시아의 3명이 소유즈 로켓에 탑승을 합니다. 네. 곧이어서 불꽃을 내뿜으며 날아오는 로켓은 3시간여 동안 지구를 2바퀴 돈 뒤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어허.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이들은 전문 우주 비행사와 영화 감독, 배우로 구성된 러시아 영화 촬영팀입니다. 오, 세상에. 우주정거장에 12일간 머물며 심장병에 걸린 우주 비행사를 구하는 여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촬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아무래도 우주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영화가 제작되는 만큼 이들은 떠나기 전 적응 훈련도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오. 우주 공간에서 직접 짓는 첫 장편 영화가 될 이번 작품 기대가 됩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우주 여행 자체도 평생에 해볼까 말까인데 가서 영화 촬영한다고요? 보통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으면 CG거나 세트인데 네. 직접 가네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현지 시간 5일 낮에 이제 카자흐스탄의 우주기지에서 출발을 해서요. 지구를 2바퀴 돌고 러시아 모듈에 이제 도킹을 했는데 지금 보면 감독하고 여배우하고 같이 갔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제목은 도전입니다. 와. 그 여배우가 네. 심장 외과 의사 역할을 맡아서 러시아 우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내용인데 저 그 우주정거장에 있는 러시아 우주인 2명도 얼결에 네. 같이 영화 촬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저게 그냥 타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기 네. 가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정밀 의료 검진을 하고 무중력 상태 훈련, 혹독한 훈련까지 거치고 실제로 저렇게 우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이 이제 혹독한 훈련 장면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잠깐 웃음기 어린 얼굴도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was new to us today. Every 30 seconds brought something entirely new. And everybody, I love you all. We made it here and трудности и на этот непростой путь, все равно это, конечно, невероятно интересно, и это огром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и одна мысль. 자, 이제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홍종선 기자님, 진짜 저게 영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어허. 사실 요즘에 우주여행 정말 모든 분의 꿈일 텐데 어떻게 보면 혹독한 훈련도 하셨겠지만 이 감독과 배우는 우주여행을 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전에 한 20년 전에 한 2002년에 톰 크루즈가 내레이션을 한 아이맥스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냥 우주 자체를 찍은 이런 영화도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네. 줄거리가 있는 극영화, 장편 영화는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지난해 5월에 미국의 나사가 이 톰 크루즈랑 우주에서 영화를 찍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 뭐 새로운 시리즈 7편이냐 아니면 그게 지난해 2월에 시작했으니까 8편이 혹시 우주에 찍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러시아가 한 발 앞서게 됐죠. 근데 가만 역사를 돌아보면 우주에 우주선을 제일 먼저 보냈던 것도 러시아였습니다. 네.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운 가보고 싶은 대상인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우주에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최고의 걸작을 반쪽만 보여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르네상스 시대를 생각하면 최고의 걸작, 다비드상 떠올리시는 분 많을 텐데요. 네네. 이 다비드상이 하체는 가려진 채 상체만 노출된 반쪽짜리가 되어서 이 두바이에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랍에미리트 2020 두바이 엑스포 전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인데요. 야, 오우, 눈매 보세요. 아이고. 그런데 전체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반쪽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관람객들은 다비드의 얼굴부터 상체까지는 볼 수 있지만 하체는 기둥으로 가려져 볼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유리 그리고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원통형 전시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체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이를 두고 나체 공개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의 정서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좀 웃기다, 회개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비드상은 이 어쨌든 이 상반신, 하반신 뭔가 옷을 걸치지 않은 조각상이자 그런데 저렇게 교묘하게 갈아놨어요. 저렇게 전시된 건 정말 양윤선 평론가님 아마 시청자분들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크기도 거대하지 않습니까? 네. 이 다비드상이 2020 두바이 엑스포 전시를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터기로 제작이 됐다고 야. 합니다. 5.18m의 규모인데요. 네. 원본 크기를 그대로 재현이 돼서 다비드상 복제품이 항공기를 타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두바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이 다비드상이 유리와 돌기둥으로 둘러싼 이 원통형 전시장에 배치가 되면서 두 개 층에 걸친 이 조각상의 중요 부위가 석판과 돌기둥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손정현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나체 공개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의 어떤 정서를 좀 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조각상을 전시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묘수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탈리아 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술 표현의 자유가 이슬람교 문화와 충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저 전시장에 간 관람객들은 진짜 다비드상의 이 상반신만 보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체를 금기시하는 이슬람의 전통이다. 그럼 아예 전시를 안 해야죠. 그러네요. 저걸 전시를 해서 전체를 못 보게 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다른 접근법이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하체는 1층에서 볼 수 있고 상체는 2층에서 볼 수 있는데 아. 그러면 2층 갔다 1층 오면 다 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1층은 VIP들만 갈 수 있습니다. 야, 참 글쎄요. 뭔가 표현의 자유일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금기사항도 우선시 돼야 되는 건지 참 색다른 전시를 진짜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 우간다로 가볼 텐데요. 여기는 새싹들이 정말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늠름한 꼬마 영웅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죠. 우간다 와키소에 있는 야외 쿵푸 도장입니다. 이곳엔 우간다의 브루스리라고 불리는 키자 선생님이 있는데요. 어린 제자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5세에서 16세 사이 아이들이 호신술을 연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쿵푸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간다에선 납치 사건이 빈번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술을 배워야 한다고요. 현실은 씁쓸하지만 아이들은 참 귀엽기만 하네요. 네. 처음에 지르기 할 때는 뭔가 태권도 비슷해 보이는데 이 중간쯤에 손날 이 자세 보니까 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쿵 하면은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 쿵푸 팬더 막 영화 기억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냥 저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도 굉장히 귀엽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 선생님이 이제 우간다의 브루스리라고 불리우는 우간다의 브루스리. 키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표정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너무 귀엽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귀엽게만 보지만 또 저곳에선 반드시 호신술을 배워야 되니까 저 선생님은 정말 저 아이들에게 최고 선생님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저쪽이 범죄율이 좀 높아서 그런 호신술 차원도 좀 필요했나 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요. 아이들 표정이 진지해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지금 배우는 게 아니랍니다.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ecided no, these girls, they need to get what they call self-defense so that they can at least fight for themselves. If you come and attack her, if you want to rape her, she will be able to defend herself. That's why you see they are practicing. Yes. And also to keep their body to be physically fit and also to have power. zenzize nkora njaza nzeyambisa eri abalabe bange kubanga
aliwaso tuambane wetwala etusadekiwa singa batusanga ngombiri gwaffe mulamu tuba tusobola okweranako ne tuwona ekyo ekisibo. 정말로 아이의 표정과 그리고 지금 얘기처럼 참 진지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진짜 있네요. 그렇습니다. 쿵푸 도장 설립자인 이키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부르는 이 호신술을 배워야 하는 게 쿵푸를 연습하는 이유다. 네. 정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요. 이 쿵푸가 공부의 한 이제 중국식 발음이잖아요. 네. 좋은 인생 공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우리 태권도도 정말 좋은 호신술이고 무인 정신을 길 수 있잖아요. 무도 정신을. 근데 태권도도 배웠다. 이 우간다 이 아이들이요.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쿵우 태권도를 배웠다 하더라도요. 이 순간에는 36개 주랭랑이 제일일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 상황에 만약에 제가 있었더라도 저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도망도 못 가고. 어허. 근데 이 상황을 마주한 게 고작 7살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떤 상황일까요? 네. 자, 한 꼬마 남자아이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저렇게 평화롭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7살 꼬마아이를 찍고 있는 건 아이의 아빠라고 하는데요. 네. 자, 입질이 왔죠? 네, 열심히 낚싯대를 휘가며 가까이 가보는데요. 야. 물고기가 오는가 싶은데 보셨나요? 네. 물고기가 올라오자마자 뒤를 쫓아온 건 바로 악어였습니다. 어머. 잡은 물고기를 바로 낚아채서는 잡아먹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더니 물고기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낚싯대까지 물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야, 이 아이는 물고기 잡은 김에 물고기 잡았다 뭘 잡았는가 보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앞서 영상 보면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 5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일단 7살 도슨이 와 내가 낚시에 입질이 오니까 내가 잡았다라고 굉장히 신나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동영상을 찍어준 아빠도 내가 잡았다. 그래 이제 천천히 계속 끌어올려라. 이렇게 이제 신났는데 네. 그러면서도 물고기가 힘이 좋아요라는 말을 하고 가까이 다가서자 저렇게 악어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것이고요. 어허. 아빠 션도 오마이갓 맙소사를 연신 외치게 되는 것인데 다행히 또 이제 낚싯대는 이렇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아이가 정말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히 악어가요. 진짜 보기보다 행동이 정말 빠르기로 유명한 동물이잖아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동영상을 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안 다쳐서 정말 그러니까요. 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아빠가 플로리다주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니 악어가 나오는 곳인데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는요 무려 125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고요. 네. 지난 1948년부터 2016년까지 악어로 인한 사망자가 23명에 달하고 하하. 있습니다. 네, 정말 악어는 조심해야 될 동물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잡은 물고기를 악어에게 빼앗긴 일도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진짜 귀한 이것을 잡은 일도 있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정말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것도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강에서 잡았다고 하면 더 놀라실 텐데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한강에서 갓 잡아 올린 이것, 힘차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뭐예요?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장어인데요. 어머. 몸색이 황금색을 띠며 검은색 큰 반점이 있는 황금 장어입니다. 어허. 지난 1월 1일 김포대교 위쪽 한강에서 잡힌 이야. 장어라고 하는데 길이가 55cm, 무게가 500g, 대박 민물장어 중에서도 꽤 큰 편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진짜 한강에 있단 말이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황금 장어를 잡은 어부 김순호 씨에 따르면 60년 가까이 한강에서 낚시를 했는데 이런 희귀한 장어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황금이 복과 재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길조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황금빛 장어가 잡힌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어허. 지난 2017년에는 충남 청양의 금강지류에서도 포획이 된 바가 있었는데 당시 한 연구소에서는 이 장어를 돌연병이 종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저 황금장어 저게 잡힌 게 마냥 좋아만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뭔가 진짜 생태계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행조총괄부 심화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일단은 저 황금장어가 돌연병이종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한강아류 오염이 꽤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로 인해서 이상종이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 황금장을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코올에 담은 이 유리병 속에 행운의 상징으로 이 행주어촌계 보관하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방생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기증을 해서요. 혹시라도 정말 생태계 변화로 인해 생긴 종인지 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대부분 설치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설치된 것도 있지만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런 일 정말 한 번쯤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던 분 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장면이 담긴 영상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 뉴욕 지하철 타임스 스퀘어역 승강장입니다. 파란색 두건을 쓴 여성을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일어나서 앞에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을 밀어내고 그리고는 태연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어머, 모습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갑작스런 여성의 공격에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은 그대로 넘어졌고요. 다행히 선로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열차에 부딪혀서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 어머.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얼마나 충격이 컸고 많이 다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동차가 들어오잖아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razy. This is unbelievable. It looked malicious. It's scary because that could happen to anybody when you least expect it. And I'm always alert, like what's behind me, what's around me. I never thought it would happen to me. Terrible. My face is swollen. I have a broken nose and a fractured chin. Someone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because this can't be happening. I never too many cases. 아니 대체 왜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겁니까?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양윤선 평론가님 그 여성 잡힌 것 같아요 지금. 네, 다행히 붙잡혔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요, 네. 네, 경찰에 체포돼서 이 끌려오는 이 여성이 바로 지하철의 그 영상에 등장하는 승강장에서 승객을 밀친 그 여성입니다. 그 몹쓸 짓 한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현장을 벗어났지만 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결국은 붙잡혔는데요. 네. 하루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두 사람이 별다른 말다툼이라든지 그런 실랑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묻지마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살인 미수 혐의 이거 거의 살인죄 아닙니까 지금 백성훈 변호사님? 아니, 이거는 뭐 명백하게 살인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죠. 사실 열차가 달려올 때 승강장으로 밀면 그거는 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다행히 일단 선로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0대 피해자도 목숨을 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대비를 해요. 아하.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승강장 뒤에서 밀면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뭐 이와 같은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에서 다른 전과로 3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범행을 범한 것 같은데 여성은 좀 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스크린 도어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제발 저런 끔찍한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프랑스 파리의 한 명품 브랜드 패션쇼 이 러너웨이에 누군가 난입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곳 러너웨이 무대에 이 모델들의 워킹이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시죠. 이런 글씨가 써진 커다란 현수막이 들려 있어요. 네. 무슨 퍼포먼스인가 싶은데 그 순간에
이 좀 보시면 저렇게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서 이 여성을 제압 후에 네. 강제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하. 이 현장에 뭐 까뜨리는 드네브, 이자벨 페루, 프랑스 배우들도 있었지만 당황할 틈도 없이 패션쇼가 또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어지고 잘 이어지나 하는데 다시 한번 저 뒤에 보시면 또 이번엔 한 남성이 아까와 같은 그 하얀 현수막을 들고 다시 나타납니다. 네. 이번에도 보안 요원들이 또 재빨리 나타나서 저렇게 이 남성을 제압하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걸어서 무슨 모델들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그 퍼포먼스 일부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 대체 누굽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이들은 국제기후변화단체인 지구의 친구들 프랑스 지부 소속의 회원들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단체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패션 업계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상 발표 주기가 더 짧아지고 많은 상품들을 생산하는 패션 업계에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다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저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시위인 줄은 몰랐는데 근데 저 사람들의 시위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런웨이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었지만 박물관 밖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패션쇼를 풍자한 방독면을 쓴 과소비 반대 패션쇼를 연출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굉장히 좀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해당 쇼를 지켜보던 인근 관계자들 서로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당황한 기색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위자 난입 같은 경우에는 쇼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시위에는 한 30명 정도가 가담을 해서 결국은 2명 정도가 체포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명품 브랜드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제 저분들의 이 표현 방식은 조금 부적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궁극적으로 외치는 그 의미, 그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신음심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정말 잘 보존해야겠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멈춰서는 안 되는 곳에서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저께 전남 여수시의 한 휴양 관광단지 내에서 좀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멈춰서는 안 될 것이 멈춘 사고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저 많이들 보셨죠? 바로 이 짚 라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운행 중이던 짚 라인이 오후 1시경에 지금 보이시죠? 공중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저렇게 즉시 출동을 해서 구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저 짚 라인에 탑승했던 30대 남성 공중에 매달려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짚라인 왜 멈춰서 매달리는 이런 사고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사히 구조됐다라고는 하지만 이 30대 남성이 40분가량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진맥진,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소방당국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데 하강 도중 도로에 줄이 걸려서 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올해 6월에도 경남 함양 대봉산에서 60m 높이의 짚라인이 멈춰선 적이 아찔합니다. 있었는데 60m면. 그때는 탑승객 2명이 2시간가량 어머, 매달리는 어머.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짚라인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포츠 시설이고 레저 시설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인데 네. 제대로 된 안전 지침도 없다라는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허. 일단 지난 2월에 이 짚라인 레저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상임위원회 문턱도 못 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아이고. 관리 주체에 따라서 책임 소재도 너무 달라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짚라인은 관련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법규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도로 위 무법자들 이야기인데요.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찰들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그대로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이고. 이 장면을 목격한 암행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뒤쫓아갑니다. 그렇게 좁은 골목을 샅샅이 뒤져 해당 오토바이를 찾아낸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벌금을 매겼는데요. 아하. 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도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오토바이, 물론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법규 잘 지킨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실제로 많으실 테고요. 근데 가끔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 아찔할 때가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오토바이가 이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차선을 가로질러서 오토바이 차량들이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이로 인해 접촉사고까지 일어날 뻔한 적도 생각보다 많이 봐서. 일반 승용차는 안전벨트 내지 에어백이 운전자나 동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륜차 운전자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안전모밖에 없습니다. 안전모로 인해서 100%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이륜차 사고가 나면 머리의 뇌출혈 사고보다도 장기 손상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상률이나 치사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러신 분이 많을 거라고 또 봅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건널 때 그냥 사람들 없는 곳을 피해서 오토바이를 탄 채 건너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인도로 달리는 것도 안 되고요. 아하. 근데 최근에 오토바이가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이제 법규 잘 지키면서 하시는데 간혹 안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까 조금 전에 경찰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전모를 안 쓰는 건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행동인데 네. 안전모 안 쓰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뭐 차로 위반, 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점심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단속을 마포 한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일단 적발된 분만 63대니까 63명이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 오토바이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행이 이제 빠르고 편의성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위험한 정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 좀 인식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법규를 좀 충실히 지켜가면서 네. 이륜차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서 배달업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또 빨리빨리 배달 경쟁하다 보니까 또 저런 오토바이로 배달하신 분들이 또 저런 법규 위반이 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차제에 너무 재촉하는 문화도 조금은 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속담 있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서요. 네, 수박에 줄 긋어도 호박 헷갈리지 않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네. 억지로 우기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바로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는데 네. 하다못해 이런 상품까지 내놨다고 하니까 같이 허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카레죠. 근데 평범한 카레 아닙니다. 저 밥 모양을 잘 보시면은 이 밥이 바로 독도 모양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이 독도 모양으로 카레밥을 담고는 그 위에 일장기를 꽂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케시마 카레라고 시마네현의 한 음식점에서 파는 카레라고 합니다. 이걸 이걸 일본 땅 참 시마네현에서 판다고 참 심하네요, 진짜. 홍정선 기자님. 네, 시마네현 아마 이거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2005년부터 2월 22일을 독도에 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명칭이죠.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서 행사를 하는 지자체인데, 이거 뭐 기념 행사해도 기념일 제정해도 일본 내에서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떤 의식이 고조되지 않자 이제는 어떤 관련 상품을 개발을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경덕 교수가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런다고 일본 땅 되냐, 한심할 따름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시마네현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바다에 태극기가 떠 있는
독도 사진을 또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노래 가사 굳이 안 들려드려도요. 그 누가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코로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28명입니다. 이제 연휴 영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주 중반에 들어서면서 확진자 수 증가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간 1,000명대로 유지됐던 일일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 역시 수도권이었는데요. 네. 75%가량의 확진자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백신 접종률은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 접종을 완료한 이 비율을 보면 전체 인구의 54.5%가 백신을 모두 맞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돌파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이고. 9월 첫째 주에 이 8.6%를 기록했던 돌파 감염 사례가 넷째 주에는 2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돌파 감염률이 20%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를 하고 2주가 경과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되죠.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오늘 지금 백신 2차 접종 맞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랬어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사실 이 발생률이나 또 백신 접종률이나 치명률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11월 정도부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지금 현재 이 4차 유행이 악화되면 10월 하순엔 일 확진자가 5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11월 하순경에는 5천 명이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확진자 숫자가 5천 명이 넘나든다. 국민들이 어떠실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이 토대로 얘기한 이 전망해 본 거예요. 지금 5천 명 얘기까지 많이 확산되고 악화될 경우에 물론 그 전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큰 이유가요. 여전히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시장을 통해서 공장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추석 전에도 이제 송파구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중구 중부시장 그리고 마포구 농수산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마포 관련 시장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59명에 이르고 있는데 최초에는 시장 종사자 1명이 최초에 확진이 됐었고 이제 사우나를 갔다가 이 사우나 이용자들 또 근무한 사람들이 감염이 된 상황이고요. 이 연쇄 감염돼서 25명은 또 돌파 감염자다 이렇게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네. 서울시 관계자는 장시간 함께 근무할 뿐만 아니라 이 감염자가 방문한 사우나 시설은 이제 자연 환기라든가 또 마스크를 쓰기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이렇게 감염자가 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충남 홍성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도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인 13명, 내국인 6명, 총 19명이 감염된 상태이고요.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도 지금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서울 도봉구 요양병원, 대전 동구 노임전문병원,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 관련해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각각 39명, 14명, 2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근데 조금 전에 이 시장이나 자동차 공장 그런 경우는 어떤 특수한 경우로 치더라도 요양기관에서의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나왔다? 혹시 이거 우려했던 대로 혹시 추석에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양윤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추석에 이 요양기관에 한해서 면회를 한정적으로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를 봤더니 최근 경기도 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 사례를 봤더니 86%가 추석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9건, 86.3%가 추석 연휴 이후에 23일 이후에 발생을 했고요. 네. 추석 연휴 뒤에 복귀를 해서 각 기관에서 실시한 선제 검사에서 이같이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동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관련해서 경기도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서 복귀하여 각 기관에서 실시한 선제검사에서 확진된 사례가 많아 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재차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증상이 발현된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커지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백신 패스 얘기입니다. 이 백신 패스가 뭐냐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네. 앞으로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지만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저렇게 휴대전화에 나오나 봐요. 저렇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접종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매번 출입 시마다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번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걸 준비한다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거 이용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백신 패스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 확진자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백신 접종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역 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게 결국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거센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건데 건강 문제로 맞지 못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백신 이 접종을 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게 된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례로 네. 자신이 암 환자라고 밝힌 누리꾼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네. 암 수술 이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항암도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겠냐. 코로나보다 백신 부작용이 더 무섭다. 반강제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접종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린 분도 있고 네.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 백신 패스 도입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 등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거는 반대다. 이런 글도 있고요. 몸이 좋지 않아서 백신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백신은 맞았는데 만약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백신 패스를 받는 쪽, 받지 못하는 쪽 어느 쪽에 속하냐. 또 백신을 맞았어 또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데 이 백신 패스가 의미가 있나요? 이런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오인한 회원분들이 야, 백신 패스 도입해서 찬성 반대하면 표현해봐 하는데 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뭐 공신력 있는 뭐 여론조사 기관 이런 데서 이 백신 패스 도입 뭐 여론조사한 건 없나요, 그러면? 네, 있습니다. YTN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달 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략 3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의 2명 정도가 백신 패스 도입에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는 64.4%가 찬성을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반대가 29%, 잘 모르겠다가 6.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데 이렇게라도 일상생활에 복귀에 이제 신호탄을 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통해서 백신을 맞은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하되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적어지니까. 네. 근데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걸 가지고 나를 백신을 접종을 강제하게 하는 거는 내 기본권 침해 요소도 크다. 아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무리 찬성자 많더라도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겠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곧 출범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미리미리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찬성하는 걸로 나오는 조사는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다수결로 이 백신 접종도 백신 패스 발급도 다수결로 그냥 흘러간다? 이게 과연 적절할지는 또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법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경우에 6시 반이면 어둑어둑 아직은 어슴푸레하지만 그리 사람도 많이 다녀.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18일 6시 30분쯤 제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혼자 길을 걷던 중국인 여성이 길에서 납치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도로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데요. 이 남성, 길을 걷던 여성을 급히 붙잡아 세우더니 뭐라 말을 하고서 또 다른 남성과 합세해서 이 여성을 결국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는 모습입니다. 어허, 글쎄요. 지금 홍종선 기자님, 지금 저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어디 수사기관인가요?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더니 저 여성을 급히 차량에 태우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말을 걸었기 때문에 단속 나왔습니다 하니까 저렇게 도망가지 않고 차에 탄 겁니다. 그런데 네. 여성이 차에 타자 이 2명의 남성 돌변합니다. 이 차에 태워서 2시간가량을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협박을 하는데 어떤 협박을 하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어허. 아니 지금 차량에 밀폐돼 있어요. 네. 나는 혼자고 상대는 남성 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집에 돈이 있어요. 저희 집 쪽으로 가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 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에 있는 현금 230만 원을 이 남성들이 가져가도록 했어요. 한 명은 차 안에서 여성을 지켰고 한 명이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돈을 가져 나왔는데 사실 그 차가 서 있는 동안 주변엔 택시도 오가고 이렇게 버젓이 이 골목길인데도 대범하게 범인들이 행동을 했다고 하고요. 이 돈을 취득하자 바로 범행 후에 달아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 공무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납치범이잖아요. 백성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 피해 남성들 다 40대인데요.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 피의자 2명은, 납치범 2명은 이제 그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점을 주변으로부터 듣고 범행 계획을 세워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달하고도 18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뒤늦게 한참 뒤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피해 여성이요. 이 불법 체류 신분,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 40대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추방이 아무래도 좀 두려워서 신고가 미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12일 후에다 지구대를 찾아가서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이 귀한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지금 납치범들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경찰을 찾게 됐는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 범인들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도 신고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천만다행인 건 이 2명의 납치범은 검거가 됐습니다. 어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일이나 지나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CCTV를 꼼꼼하게 확인을 했고요. 탐구수사를 통해서 이제 피의자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특정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잠복 수사라는 과정에서 지난 3일에 오전 11시 50분쯤에 납치 피의자 1명을 검거를 했고요. 또 검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400m 정도 추격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한 3시간여 지난 오후 2시 30분쯤 같은 날 나머지 공범 1명도 검거를 마쳤다고 합니다. 야, 신고는 더디 진행됐지만 12일이나 지금 사건 발생 12일이나 지나서 신고됐지만 경찰의 집념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거군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앞에 도망치는 이 남성이 바로 납치 피해자 중 한 명인데요. 슬리퍼 다 벗어놓고, 네. 그러니까요. 빠르게 도로를 질주하는 납치범, 그 뒤를 경찰들이 매섭게 바짝 뒤쫓습니다. 허허. 경찰과 납치범의 추격전은 이렇게 400m가량 이어졌는데요. 이야. 하지만 결국에는 끈질긴 경찰의 추적에 체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뛰어봤자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전부 사방팔방이 바다예요. 어딜 도망갈 걸 그냥 순순히 잡히지. 근데 저 피의자들, 범인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굉장히 중죄입니다. 둘이 같이 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돈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특수 강도 혐의와 특수 감금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일단 피의자 중에 한 명은 나는 저거 하는 줄 몰랐어요. 허허. 그냥 저렇게 범행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가담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일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주의료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이 남성들을 구속을 했는데 네. 근데 이런 사건 딱 보면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렇게 치밀하게 불법 체류 여성을 특정해서 범행을 했다. 저희 처음일까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휴대전화 또는 이들이 뭔가 접속했던 그런 기록들도 다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렇게 지금 제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혼자 산다는 건 알고 있고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범행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범죄지 주변에 있는 CCTV 등을 확인을 해서 그 용의 차량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추적 수사에서 검거를 한 겁니다. 잠복은 다행히도 얼마 안 걸려서 금방 잡았어요. 한 2시간? 일단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공모 관계나 그다음에 추가 여죄가 있는지를 증거를 찾고 있는데요. 자, 다행히 범인은 잡았습니다만 남은 걱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 피해 여성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 떠나야 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성범죄를 한다던가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 사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이제 법무부라든가 외국인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불법 체류라서 범죄 신고 안 하겠지,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불법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추방당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다라고 이제 보호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정 대상 범죄가 있고요. 예를 들면 상해, 폭행, 강간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학대, 감금, 이런 제명으로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추방될 걸 걱정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범인들의 검거로 이제 경찰의 집념으로 범인을 검거했고 그나마 억울할 수 있었던 피해 여성의 또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충격에 휩싸였었던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비위생적인 상황, 폭로 이후 많은 이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추가적인 영상이 공개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한 제보자가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 상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회사 측은 즉각 이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영상의 제보자는 조작이 아니라면서 추가 영상을 제보한 건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직원인 제보자가 지난 7월 찍은 거라며 추가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공장 천장 환풍구 주위에 먼지인지 이물질인지 모를 검은 자국이 선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바로 그 아래에는 도넛 제조 공장이 한창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입으로 들어갈 도넛이 지나가는 라인 바로 위에 있는
환풍시설의 상태라기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영상에는 또 다른 설비의 위생 상태를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도넛에 시럽을 입히는 과정에서 쓰이는 설비 곳곳에 무언가 묻어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었죠. 제보자는 지금 이것들이 곰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 제보자의 주장이 맞다면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의 위생 불량 의혹과 논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백성문 변호사님, 제보자는 저 거뭇거뭇한 물질들이 곰팡이라고 이제 주장은 합니다만 사실 시청자분들과 또 저희들도 스튜디오에서 보면서 저 영상이 흐릿하기 때문에 곰팡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물질인 건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던킨도너츠 측이 굉장히 이 소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환풍기 아까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솔직히 저희가 곰팡이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저 사진만 봐도. 그렇죠. 근데 뭔가 거뭇거뭇하게 환풍기 주변에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할 수 있고요. 또 실업 설비에 보시는 것처럼 또 저곳에도 저기는 우리가 바로 먹는 도넛이 지나가는 시럽을 입히는 곳에도 뭔가 거뭇거뭇한 것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최소한 저희 곰팡이인지 여부를 떠나서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은 충분히 대중들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제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지난 7월에 촬영한 것이고 저 공장 내 환풍기가 다 저런 상태고 다 더러운 상태다. 2016년 가동 이후에 단 한 번도 환풍기를 청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앞서 제보자는 이 영상 전에 최초 영상을 공개했을 때 밀가루 반죽 위에 거뭇거뭇하거나 또 누런 이물질이 떨어져 있던 영상도 공개했는 당시에 회사 측, 업체 측은 그게 조작된 영상이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가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R 코리아 내에서 나왔던 이 제보 영상이 조작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심지어 이제 식품 테러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밝히고 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안에서의 위생 상태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보 영상도 좀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양윤선 평론가님, 저 애초에 공개된 영상이 제보자의 자작극이라면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점이 오히려 제보자의 추가 폭로를 자극하게 됐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요, 이 첫 번째 영상, 조작 영상이라고 사측이 밝힌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사측에서 영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설비에 묻은 유증기 이것을 고의로 반죽에 떨어뜨리는 것이 포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사측은 이 행위, 지금의 보이는 이 행위를 뭔가 이물질을 고의로 넣는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제보자 측은 이 여기에 CCTV가 있는 걸 나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유증기가 작업복에 자꾸 묻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온 행동이다. 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조작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조작인지 묻고 싶다. 네. 경찰 수사 시 무죄로 확신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업체 측이 애초에 공개된 영상이, 폭로된 영상이 조작 가능성임을 뒷받침하는 이 주장으로 업체 측은 당시에 이 제보자가요, 해당 라인에서,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다. 또 이런 주장도 했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당초에는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나 가장됐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던 건데요. 이 제보자는 어제 기자회견 중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계속 위생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아예 보직을 변경시켰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메인 작업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밥을 먹을 때는 대체 근무 형태로 투입됐다라고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장과 반박이 팽팽해요. 그렇다면 일단 위생 불량, 어쨌든 저게 조작된 건지
아니면 조작이 아닌지 그건 차치하고라도 앞서 공장 내부의 어떤 환경을 보면요. 김유진 아나운서, 육안으로도 위생이 그렇게 청결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 측에서는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청소를 해왔다. 확인된 청소 보고서만 지금 올해 3월 것을 포함해서 3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비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보자는 2016년 이후로 지금 한 번도 환풍기 청소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위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가맹 점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글쎄요, 조금은 갸우뚱스러운 대목이에요. 저 환풍구 주변에 거뭇거뭇하게 지금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청소를 매일매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주자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집에 환풍기가 있는 뭐 집이나 또는 뭐 사무실 써보신 분 알지만 환풍구 주변에 뭔가 먼지가 끼는 게 하루아침에 끼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업체는 청소를 늘 자주 해왔다고 일단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제보자의 어떤 위생 문제 제기, 안양 공장의 위생 문제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과거에 인천 공장에 입사했다가 2017년에 안양 공장, 지금 문제를 제기한 안양 공장에 재입사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위생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설비의 유증기가 심해서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청소 미흡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고 또 지난 7월에도 문제점을 회사에 보고를 했지만 사측에서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라는 네.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네. 일단 지금의 얘기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와 사측의 주장과 이 반박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비위생적인 영상의 조작 여부는 이제 국민 권익위로 공이 넘어왔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던킨도넛 측의 저 비위생 상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식약처에서 일단 4건의 위반상을 적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한다고 하고, 이제 문제는 지금 저 영상이 조작된 것이다, 조작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사측에서는 지금 저 제보자에게 이제 사실상 출근 정지 같은 이제 불이익 조처를 내린 상황인데요. 네. 저 제보자는 나는 공익 제보자니까 공익 제보자를 인정해 달라라고 권익위에 권익 제보자 보호실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권익위에서 사실상 보호 조치를 한다면 저게 조작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저게 조작이라면 어쨌건 권익위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사실상의 조작 논란은 권익위에서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요, 양윤선 평론가님, 사실 이 제보자와 사측의 이 위생 문제 관련 공방이 계속될수록 지금 이 던킨도너츠 주변에 뭐 동네도 뭐 다 있잖아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시는 가맹점주, 업주분들은 진짜 울상이실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장사 안 돼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식품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우는 것은 점주들, 그리고 사실 소비자들입니다. 네. 이 아이 가지신 분들 이런 식품 위생 관련 문제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철렁한지 모르거든요. 네. 특히 이 던킨도너츠 하면은 학교 급식에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놔둔다면 그냥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 제보자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진실공방,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식품업계 경각심을 가지고 식품 위생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차제의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제보자와 업체 간의 공방으로만 놔둘 게 아니라요. 지금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이 삽시간에 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든 아니면 무언가 믿을 만한 해결책을 내놔야지 이 사안이 그냥 제보자와 업체만의 싸움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국민 불안, 소비자 불안 커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런 대책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언제쯤 이런 사건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는 모두가 다 범행 대상으로 보이는 걸까요? 지난 3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돈가방을 가지러 온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 앞에 나타난 남성 한 무리.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밝힌 이들은 전달책의 바지와 티셔츠 주머니를 뒤지고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갈취한 1,600여만 원을 중간에서 가져갔습니다. 어허. 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들은 수사기관과 함께 일한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접근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수거책을 차에 태워서 데려간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고요. 다름 아닌 모텔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 또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었는데 수거책을 납치, 감금하고 돈을 빼앗았던 겁니다. 어떻게 아니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스피싱범들이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당한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려가서 탄 거예요. 납치하자마자부터 이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놨거든요. 위치 추적을.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당신이 도망간다든가 하면 당신 우리 찾는데 일도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라. 위치 추적 이거 꺼버린과 동시에 당신은 수배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도망도 못 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경찰이란 말에 위축됐나 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아, 근데 정말 이런 범죄도 있군요. 저도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중간 관리책이 이 수거책이 이제 인출책이 돈을 뺏어오면 수거책한테 가고 그다음에 중간책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네. 일단 수거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나 경찰하고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한테 벗어나면 이제 감옥을 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경찰서 갈 일이 있을 때 마치 경찰하고 뭔가 공조를 하는 것처럼 연기까지 해서 완전히 깜빡 속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책이 수거책이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인출책으로 받은 돈을 다 가져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맨 윗꼭대기에서 왜 돈이 안 오지?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중간책한테 넘기면 본인의 수당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당이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그 수당만 가로챕니다. 그러면 돈이 갈 건 다 가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또 수거책의 중간책한테 특정 장소에 돈가방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빠질 때 거기에 경찰인 것처럼 덮쳐서 또 1,000몇백만 원을 가져가고. 이제 말 그대로 경찰을 두려워하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생리를 잘 아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런 범행을 범한 겁니다. 진짜 간 큰 보이스피싱 범들이에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치범 공범이 수거책을 잡아서 납치를 해서 다른 편취한 금액까지도 갈취를 하고 감금을 해서 끌고 다니면서 그 수고비까지도 갈취하고 그랬던 범죄입니다. 그 중간 전달책한테 돈이 넘어가는 거를 중간에 차단하고 그 돈까지 갈취하던 특이한 경우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못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얘네들 계속적인 범행을 이뤄진 겁니다. 같은 보이스피싱범들 등쳐먹은 저 보이스피싱범들 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을 가져갔으니까 아무 범죄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지금 공동감금, 공동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보이스피싱 사전 전담팀을 파주에서 꾸려서요. 총 83명을 검거해서 7명을 구속했습니다. 전부 단일 조직은 아닌데 이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검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좀 하루빨리 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이 소식, 이런 보이스피싱범 소식은요. 뉴스파이터 시간에 전해되지 않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